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오늘은 신문과 AI를 통한 공시, 한국경제TV 심층 취재 내용을 통해 선점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날개단 삼성 SDS와 삼성전기 소식으로 출발해봅니다. 최근 삼성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삼성 SDS와 삼성전기는 단연 군계 일학,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기업만 약진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부터 짚어볼까요? 예, 삼성전기는 이제 MLCC, 그다음 FC BGA라는 이제 기판을 갖다가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삼성전기가 이제 사실은 뭐 작년에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 그 주 수요처라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이제 별로 안 팔리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작년 역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여파로 삼성 SDI의 MLCC도 FC BGA도 잘 안 팔렸고요. 그 이제 당연히 안 팔리면 주가로도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삼성 그 전기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AI 광풍이 삼성 그 전기에 이제 MLCC로 이제 파급이 됐다는 이제 그 보도랑 전망 때문입니다. 그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그 PC에서 쓸 때 그 서버로 갔다 오는 그런 그 AI 그 생성형 GPT 말고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PC나 그러니까 똑같은 PC를 할지라도 서버에 갔다 오지 않고, 그다음에 더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챗 GPT 같은 거를 생성형 디바이스 쓸 때 온 디바이스를 하는데, 온 디바이스에 이제 MLCC가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7월 달부터 삼성전기가 그 분야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 이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서버에 갔다 온 엔비디아의 이제 그 H백 같은 경우도 그 MLCC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그 온디바이스에서 이제 그 AI 온디바이스 쓰면은 MLCC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수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서버에 갔다 오지 않아도 원래 이제 GPA도 이제 MLCC 썼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원래 좋은 것이었다라는 전망도 더불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삼성전기가 또 새로운 신수정 사업으로 삼고 있던 이제 전장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제 전기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당연히 MLCC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쓰고 계시면 ADAS라고 해가지고 좁은 주차장이 한 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지역인데 차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운전자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ADAS라고 해가지고 그 버튼으로 이제 차를 갖다 쭉 밀어넣고 밀어넣기 때문에 운전자는 미리 나올 수 있고, 이런 이제 ADAS를 갖다 우리가 보편화되면서 이 ADAS가 이런 편의성도 높여지만,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서 ADAS를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AS를 썼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고와 사망 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ADAS에 또 필요한 것이 MLCC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런 온디바이스와 그 전장용 부품에서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삼성전기의 매출이 새로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랑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ADAS라는 게 이제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그거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삼성 SDS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졌단 말이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왜 그렇습니까? 삼성 SDS도 역시 이제 그 AI 모멘텀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 SDS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기업형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출시했고, 이건 내년 1분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 올라갈 것으로 이제 반영할 것 전망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삼성 SDS가 지분을 30% 갖고 있는 앱노라는 기업이 있는데, 앱노는 별도 코너에서 몇 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을 텐데, 앱노 역시 사실 AI의 이제 그 배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앱노는 이제 물류를 자동화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빅데이터 그 AI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사실 SDS가 앱노를 갖다 지분을 갖다가 거액을 넣어서 인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SDS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 어떤 게 있냐면은, SDS가 원래 태생 자체가 삼성전자 IT 부분으로서 이게 분사를 했는데, 분사를 왜 시켰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그 3남매의 이제 상속 승계를 위해서 미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SDS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실론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부진, 이서연 두 분의 이제 그 지분이 현격하게 줄면서 행업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미 많이 줄었기 때문에 홍라에서 이미 다 팔았고요. 그래서 이제 행업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부담이 이제 완화됐다. 그것도 이제 사실 수급에 대한 그 좋은 이제 시그널이 되면서 삼성 SDS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또 봅니다.
네, 상속세 때문에 이제 삼성 총수일가 이제 지분을 팔아야 될 정도로 우리 상속세 부담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한국이. 뭐 기업 이제 뭐 오너가 바뀔 정도로 부담이 좀 높은 거는 계속 지적이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재근 기자가 지금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슈가 유가입니다. 유가는 항상 국제 유가죠. 우리가 뭐 좌우할 수 없죠. 그동안 물가를 자극하면서 고금리 원흉이 됐던 국제 유가가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물가는 물론이고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매우 큽니다. 자, 신 기자, 유가가 하락한 배경부터 먼저 이렇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동 전쟁의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핵심 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휴전이 30일까지 이어지는 등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 초기 때보다는 완화된 모습입니다. 비록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원래 현지 시간 26일로 예정됐던 산유국들 간의 협의체 오펙 플러스 회의가 30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추가 감산을 놓고 사우디와 다른 국가들 간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인데요. 사우디는 석유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 감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배럴당 95달러에 육박했던 국제 유가는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두 달 만에 유가가 30% 가까이 하락을 한 건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여전히 높이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증권업계 취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강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내년 1, 2분기 중에 70달러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가 단기적으로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추가 상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추가 상장을 추진하는 아람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기업 가치를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추가 감산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란 분석이 증권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산이 실제 이뤄진다 하더라도 내년은 원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사우디를 제외한 다른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원유 수요가 올해보다 하루 10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가 최근에 88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반면 산유국들이 내년까지 감산을 연장하더라도 내년 세계 석유 시장이 내년에 약간의 공급 과잉을 겪을 것으로 또 예상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유가는 상승 압력보다는 하락 압력이 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 우리 남민호 소장님도 항상 얘기하셨듯이 수급을 이기는 요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도 하락하고 국내 증시에도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요. 증권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시점에선 유가가 하락하면 그 인플레이션 완화로 증시가 오를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어도 차츰 유가 하락을 경기 침체의 징조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 침체 등 수요 부진으로 유가가 떨어진 거라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등 이런 시장의 시선이 서서히 경기 부진 우려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화학과 운송, 금리 하락 국면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성장주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하락 부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유가는 산유국 카자흐스탄의 폭풍과 산유국들의 감산 우려 속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2 수준까지 내려왔죠. 환율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0원 넘게 빠지면서 1,29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증시에도 혼풍이 불었는데요. 이렇게 안정화된 환율, 우리 증시의 대세 상승장으로까지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남인훈 소장님.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했다는 얘기는요. 종합주가지수가 60포인트, 70포인트 올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르고 내리면은 한 2원에서 3원 정도 오르내리는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자그마치 10원이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해진 거죠. 불과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얼마였습니까? 우리 원화는 1,360원이었습니다. 1,360원이 어제 종가 기준 1,293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원화가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요인이 왜 이렇게 강해졌느냐? 우리 원화 때문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달러, 우리 원화의 상대 통화인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해수 앵커도 지적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102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106까지 갔던 것이 102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왜 달러가 약해집니까? 바로 미국의 경기 부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죠? 다음 주죠. 12월 14일 날의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 FOMC를 열게 되는데 그날 만일에 미국이 금리 동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판단에는 최근 2년 동안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올렸던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금리 종결이 이제 아마도 2년 동안 강달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 원화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1,200원대 중반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FOMC 12월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3일, 그다음에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이 됩니다. 그거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 가치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지금 상승세란 말이죠.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국내 증시를 이루는 투자 주체, 세계 주체가 있죠. 외국인, 기관, 개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팩트를 뭘로 보십니까? 제 판단에는 외국인들은 환율을 제일 중시합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가들은 금리를 매우 중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개인 투자가 뭐 중시합니까? 심리입니다.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나 없겠나? 요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럼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해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결코 이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산다면 뭘 살까요? 1번 반도체, 2번 자동차, 3번 철강, 4번 조선. 이건 정해졌습니다. 과거 30년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슈앤 전략 시청자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 대형 우량주 쪽으로 조금 더 포션을 늘리는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에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신규 제시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한유한인데요. 내년 주력 제품군들의 수급 개선이 전망된다며 IB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요. 또 SBS는 내년 광고 반등과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만 5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종근당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데요. K캡 계약과 R&D 등 내년 변화에 주목하자며 상상인증권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엔 목표가가 하향된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GKL인데요. 일본과 중국의 VIP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KB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은 내년 파라자일엔 수급 개선이 전망되면서 IB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유지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년 추정 영업이익이 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종근당의 목표가는 상향 조정된 반면에 에코마케팅과 GKL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4분기 기업 실적으로 시선을 돌려보시죠.
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기업들이 대거 나오면서 증시 상단이 다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목받는 기업, 이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기업들을 한번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남인훈 소장님? 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실 지수 저점 2280에서 어제죠 2520까지 24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전이죠. 지난 3분기 말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그 예상치가 영업이익 예상치가 41조 5천억이었는데요. 최근에 어제 그제 이제 따져봤더니만은 41조 1,200억으로 한 1%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자료에만 나오고 있죠. 화이트진로, LG 디스플레이,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등은 실적이 적게는 20%, 많게는 40% 가까이 더 상향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가격이 하락됐고요. 화이트 진로는 신제품이죠. 켈리 맥주가 굉장히 호황에 되고 있다 그래요.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의 아이폰 15가 굉장히 호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주가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리스트도 이제 좀 아까 이제 표에서 보여주셨고, 네. 우리가 이제 저런 기업들 다 사고 싶지만 다 못 사죠. 뭐 종목당 10,000원씩 살 수도 없는 거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세 가지죠. 실적, 수급, 심리. 실적, 수급, 심리. 이것이 333입니다. 실적을 30점을 배점하시고요. 수급을 30점, 심리를 30점 배점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A 기업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A 기업의 주가가 최근 2달 동안에 40%가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적은 30% 늘었는데 주가는 40% 늘었다. 너무 뛰었네요. 그럼 너무 뛰었죠. 바로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주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실적 좋은 기업들은 관심을 두시되 저는 그 주식 사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실적이 반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 얘기 관심 많으시죠? 이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KNS, 청약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입성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장 후에 좋은 주가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KNS 공모 흥행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자, KNS의 공모 흥행 배경, 요거에 앞서서 KNS 어떤 기업입니까? 네, KNS는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전류 차단 장치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전류 차단 장치는 배터리 내부의 과열과 압력을 감지해서 배터리 열폭주 전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배터리 열폭주는 화재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류 차단 장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1차 협력사에 전류 차단 장치 제조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모 자금을 통해 베트남 법인에 투자해서 2차 전지 장비 부품 가공과 장비 개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0억 원과 6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약 20%에 육박합니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5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상장일은 정확히 일주일 뒤인 다음 달 6일입니다. 네, 이번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매우 흥행을 거둔 건데 흥행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약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도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앞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벗어난 23,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배터리 전류 차단 장치의 중요성을 투자자들이 눈여겨본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배터리 전기차 보급이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화재 위험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화재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꼽습니다.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로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전류 차단 장치가 열 폭주를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질 것이란 기대가 이번 수요 예측과 청약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1차 협력사를 고객사로 확보한 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의 밑바탕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 배터리 셀 회사의 대규모 생산 규모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장비를 지속 개발하는 점도 투자자들이 주목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불리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KNS도 관련 자동화 설비를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 KNS 공모가가 23,000원. 그런데 이제 희망 범위를 살짝 벗어났단 말이죠. 상단을 벗어나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유사 기업 밸류에이션보다는 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공모가 23,000원을 기초로 한 KNS의 최근 4개 분기 실적 기준 PER은 약 18배 수준으로 유사 기업 평균 PER과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낮습니다.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19% 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닌 점도 고무적인 부분으로 꼽힙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가능 물량이 30% 아래면 잠재적 매도 물량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측이 6개월에서 4년까지 보호 예수를 걸었고 우리사주조합 등 다른 주주들도 1년 이상 보호 예수를 확약했습니다. 상장일이 언제인가요? 다음 달 6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약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거금이 3조 원 모인 KNS의 주가 흐름도 향후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시죠. KSS 해운이 1,167억 원 규모에 달하는 LPG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진 대표님. 예, 아주 대규모 금액이고요. 이제 LPG 운송을 이제 그 이원 에너지 회사죠. 이원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24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으로 이제 단위를 환산하면 한 23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계약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규모도 봐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기간도 중요합니다. 만약 1조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10년 단위다. 이러면서 사실은 연 단위로 환산하면은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KS 해운에서 설명드리면 당연히 해운 업체인데 일반 벌크선보다는 이제 암모니아 뭐 다른 이제 특수성 가스에 대해서 아주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특징은 KS에서는 이제 종업원 지주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사라는 건 뜻은 무엇이냐면은 종업원들이 스스로 이제 그 우리사주를 통해서 많은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임원과 사장을 갖다 종업원들이 선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낯설기도 한데 장점은 무엇이냐면 꾸준히 회사에 재직을 했던 분이 임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CEO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업황이나 인식의 이해도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결정을 해서 회사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일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이 사실 해운업계에 중요한데 해운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 경제에 이제 그 올라타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면 해운업도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해운업도 지수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클을 갖다 오고 가기 마련인데 이런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CEO를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점에서 KS해운은 되게 이제 안정적인 기업이다 볼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지난 20몇 년간 계속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3.7%고 어제 종가 기준에서 배당 수익이 4% 넘습니다. 이것도 KS해운에게 좋은 장점이 되는데 우리가 결국 KS해운을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올해 전체적으로 상하이 그 지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언제 이 지수가 반등할 것인지 봐야 되는데 결국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고 세계 경제가 사실은 반등을 한다면 KS해운을 비롯한 해운 지수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